안녕하세요. 전 현재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욕 났다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개천이란 조건도 저와는 너무 잘 맞았죠.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낳고 그 다음에 저를 낳다 돌아가셨거든요. 사인은 태반 조기 박리였습니다. 태반이 분리되는 상태로 심각한 출혈과 산모 쇼크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죽을 뻔했다고 들었고요. 그때 누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누나가 19살이 될 때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저를 거의 키워줬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한 시골에 자리를 잡았는데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단연코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산다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야, 너 300원은 있어? 그것도 없으면 우리랑 같이 못 사 먹잖아. 없긴 한데 난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되거든. 어떻게 300원이 없냐?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너 끼어들지 마. 우리끼리 갈 거야.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승태가 말했죠. 됐어. 동현이건 내가 사줄게. 같이 가. 나 진짜 괜찮은데. 다들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도 남들과 제가 사는 삶이 다른 건 알았고 그걸 아는 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가난은 어디에서나 흔적을 남깁니다. 너무 오래 입어서 소매가 다른 옷에서도 밑창이 닳아 미끄러운 신발에서 마른 반찬과 찬밥뿐인 못생긴 도시락에서도 가난은 묻어 있었죠. 더구나 아기는 없어도 아이들은 어린 만큼 솔직했기에 전 상처를 받곤 했었어요. 우와, 이거 봐. 엄청 커다란 도시락이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완전 옛날 거 같아. 폭탄 그런 것처럼 못생기고 녹슨 것 같아. 아이 동현이 가난해서 우리처럼 예쁜 도시락통은 못 살걸. 누나가 엄마래. 누나가 엄마? 어떻게 누나가 엄마가 될 수 있어? 거짓말 아이. 진짜라니까. 누나가 엄마처럼 돌봐주고 아빠처럼 돈도 벌어온대. 소녀 가장 그거래.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못생긴 도시락을 가리기만 해야 했죠.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유일한 친구인 승태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고 친구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아이였죠. 또한 쾌활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반장 직책까지 하고 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저를 감싸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가난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혼자서 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늘 누나의 눈치를 살피곤 했죠. 누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너만은 꼭 잘 되게 할 거야. 하지만 누나, 우린 이제까지 계속 가난했잖아. 엄마랑 아빠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물론 좋겠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지. 지금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쭉 가난한 건 본인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 동현이 넌 앞으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 알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잖아. 노력을 해도 물론 그렇지. 넌 아직은 너무 어려. 하지만 지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공부. 공부 열심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좋은 대학을 가면 취직하는 것도 쉬워지고. 어때? 동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에도 가난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알았어.
그럼 나도 노력을 할게. 의외로 공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부를 잘하는 건 친구인 승태 말고도 하나의 방패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가난한 애, 누나가 키우는 불쌍한 놈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 언젠가는 성공할 아이로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개천의 용은 저절로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원도 없는 악조건은 제게 불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에게 문제집을 얻어 푸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더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누나는 일을 더 늘렸고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으니까요. 기대가 큰 만큼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다행인 것은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나, 나 합격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됐고 성적만 유지하면 대학은 공짜야. 정말, 우리 동현이 정말 장하다. 진짜 멋져.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건 말만 해. 누나가 다 해줄게. 저는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덕분에 누나에게 받기만 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독한 놈, 넌 진짜 개천의 용이야 용. 우리 엄마가 매번 너랑 비교를 하는 통에 아주 죽겠다. 그래도 우린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대학 생활은 어때? 마음에 쏙 들어? 예쁜 여자들도 엄청 많고? 그래, 내가 뭘 알겠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정신없지. 대학 생활 즐겨라. 다음부터는 커플로 모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에게 물었죠. 근데 승태는, 걔는 왜 참석 안 했어? 저번에 연락할 때 올 거라고 했는데. 한동안 참석은 안 할 거야. 걔 서울 쪽에 대학을 붙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재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노량진에서 수업 듣고 있을걸. 왜 너한테 말을 안 했지? 내가 일하고 공부한다고 연락을 자주 못하긴 했어. 고울이라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같은 학교를 나왔기에 저희는 다른 여느 동창들과도 관계가 끈끈했고 인천까지 거리가 비슷한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끼리는 따로 모임도 가졌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승태 역시도 제가 졸업을 할 무렵에 다시 동창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자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 활동이 시작되었기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현아, 나도 너처럼 조기 졸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군유학 놀다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졸업하게 생겼는데 조바심이 나서 계절학기를 활용해서 학점을 채워야 해. 졸업 논문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희 대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기 졸업 신청서 기간이 있거든. 그거 잘 확인해. 이왕이면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역시 우리 동현이 우리 동네 최고의 자랑. 개천의 용이야. 됐어. 그놈의 개천의 용은. 그나저나 승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지? 언제 졸업하고 또 군대는 어쩌냐? 승태가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승태를 감싸줬죠. 그래도 엄청 좋은 대학이잖아. 이 정도면 몇 년 재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기회지. 승태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공부에만 집중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아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였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도 승태였죠. 때문에 저는 꼭 성공해서 누나 다음으로 승태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기만 할 것 같은 저와 승태 사이가 벌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동창회에서요. 그때 저희가 21살 연말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새해로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날짜가 날짜인 만큼 커플로 짝을 이뤄서 왔던 거였죠. 저 역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고 맥주를 하도 먹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을 때 밖으로 나와 보니 아내가 승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고백이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승태가 대답을 하더군요. 은정이 너한테 진심을 전달한 거야. 아, 장난쳐도 아니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동현이 오빠랑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뭐야, 그냥 단순한 연애 아니잖아. 너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와, 진짜 양심도 없네요. 내가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언제 봤다고 고백?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만 좀 해요. 하지만 승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은정이의 손목을 잡았고 싸움을 말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다른 동창들이 승태를 제지하면서 상황이 끝이 났지만 저와 단둘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승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죠. 우리 쿨하게 생각하자. 그냥 난 기분이 내키니까 말을 한 거야. 사귀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끌린다. 네가 좋다고 말한 게 전부고. 저는 그 반응에 한숨을 쉬며 물었죠. 내 여자친구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넌 나랑 친구잖아. 친구. 야, 막말로 너 대학 들어가서 거의 연락도 못 했는데 무슨 친구야? 살아있는지 가끔 안부하면 그게 친구야? 그리고 넌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난 아니야. 너 말고도 친한 친구가 많거든.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그런 마음 들킨 것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만 이해할게. 난 솔직히 여자친구보다 네가 더 중요해. 아, 정말? 그럼 네가 은정이 포기하면 안 될까? 내가 더 중요하다며.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해? 이런 문제야. 애초에 욕심이 많은 건 너야. 대기업 다니면서 시간도 없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며. 근데 난 아니거든. 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넘치고 무엇보다 집안도 너랑은 달리 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너보다 얼굴은 더 잘생긴 편이잖아. 그래 알아. 근데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은정이 싫다고 거절했어. 그러니 우리까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질 필요가 있어? 저는 초반부터 화도 내지 않고 승태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바보처럼 굴었다고 저를 답답해했지만 승태는 제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제게 자신의 신발이나 옷까지도 내어주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제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설득에도 결국 승태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현아,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하고 대기업에 척척 입사까지 하니까 거만해졌어. 너 뭐야? 내가 그래? 너 나한테 취업할 때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조언하면서 우월감 느끼니까 좋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우월감을 왜 느껴? 착한 척 하는 거 개역겹네. 구질구질하게 300원에도 쩔쩔매던 개미 똥꼬까지 빨아먹던 너 같은 새끼가 내 앞에서 자랑질하며 우월감 느끼는 거 모를 줄 알아? 근데 그게 기분이 정말 더럽거든. 나랑 승태는 태생부터가 다르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희 누나, 너 친누나 아니야. 아빠가 다르거든. 저는 그 말에 녀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야, 말 조심해. 우리 누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왜? 한 대 치기, 쳐봐, 치라고. 근데 사실인데 어쩌니?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어서 확실해. 미혼모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따돌림 당하다가 덜컥 널 임신했는데 그럼 글씨가 같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피가 반밖에 안 섞인 게 누나가 널 키운 거지. 애미도 진짜 무책임하고 더러워.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책임지지도 못할 새끼를 둘이나 낳을 수가 있어? 저는 승태의 멱살을 놓은 뒤 물었습니다. 너 이제까지 날 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어? 내가 네 친구였던 적은 있었어? 그러자 승태는 픽 웃으며 대답했죠. 어쩌지? 함슬, 난 너랑 친구였던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정확히 넌 내가 버린 헌옷 주면 좋아하고 내가 안 신는 신발 던져주면 주워가던 그런 길고양이 같은 존재였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았어야지.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나도 대기업 들어가면 그땐 넌 내 밑이야. 예전이랑 똑같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힘들더군요. 제 출생의 비밀은 물론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당당하고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으니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20년 넘게 주변 사람을 속이고 본심을 감추며 살았을 것이고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도 끔찍했을 테죠.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누나에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 뒷바라지한 걸로 부담을 가지는 너한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린 아버지가 다른 게 맞아. 미혼모의 몸으로 어머니가 나를 낳고 그 뒤에 다른 분을 만나셨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아빠란 인간은 누나 본 적 있구나? 너희 아버지 본 적 있어.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어렴풋이 이름이 기억나. 혹시 너 만나보고 싶니?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난 네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유언이었다는 말도 있다고. 널 낳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 만나볼래? 아니, 쓰레기같이 무책임한 아빠 나도 필요 없어. 하지만 누나 지금 중요한 건 왜 나 때문에 진짜 친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그런 내가 뭐라고. 누나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넌 태어났을 때부터 내 동생이었고 넌 내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날 낳고 널 키우라는 말을 하셨거든. 그땐 어렵고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널 키우면서 느껴지더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였다는 거. 만약 내가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면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거야. 어쩜 돈 벌기 편한 술집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난 널 위해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고 널 위해서 바르게 살았어. 애초에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나 나 돌본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이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내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청약도 당첨됐으니까. 누나는 여기가 좋아. 그 어린 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 잡은 순간부터 여긴 내 고향이었어. 이 마을 사람들이 날 받아주고 이 집도 쓰게 해줬으니까. 일하는 것도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결혼은 내 선택이든 너 때문이 아니라. 제발 하나하나에 의미 좀 부여하지 마. 유독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저를 그때 가장 많이 위로해 준 것은 누나도 있었지만 제 여자친구인 은정이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치여서 데이트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마침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이 좋았던 은정이의 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자네 아직까지도 누나한테 용돈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장모님이 말하자 은정이가 짜증을 섞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아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용돈 드리는 게 뭐 어때서?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히 말해야지. 자, 내가 대답을 해보게. 네. 근데 은정이 말처럼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라서. 부모? 현실적으로 누나를 부모라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자네 장인 어른처럼 20년, 30년 뒤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네들이랑은 다르지 않나. 근데 그 누나가 부모면 우리 은정이는 시집살이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집살이요? 저희가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모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려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퇴직을 하겠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용돈을 줄 거냐. 이거야 이거. 그 누나가 미혼이라면 나이 들어 일 못하면 은정이가 떠맡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아이 장모님, 저희 누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죠.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는 거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의외로 완고하게 나오자 장모님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 누나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었죠. 그래, 그건 나도 용돈 받는 입장이니 너는 뭐라고 하지 않겠네. 근데 생활비 관리를 왜 자네가 다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은정이가 못 믿어워서 그러나? 그건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해도 내 딸이 자네 부인이야. 돈 관리는 부인이 하는 게 맞고 만약 자네가 그것까지 싫다고 하면 우리 은정이가 너무 가엾지 않나? 내 딸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들어서 그러는 거야. 임신 준비한다고 일도 관뒀는데 네가 자네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 그래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부분은 은정이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내에게 통장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 문제도 있고
월세로 챙겨주는 게 있었기에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니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어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다만 누나에게 주는 용돈 100만 원,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또 100만 원만 입금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었고요. 또 워낙 검소한 사람이라 알아서 돈을 잘 모으리라는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서부터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제 차가 거의 반파되고, 물론 저는 바로 정신을 잃었기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한 차례 받은 뒤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저는 사고 충격으로 앞차를 받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도 무사히 회복을 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끔찍한 후유증이 제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건망증이었죠. 여보,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된다고 했다고. 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회의? 무슨 회의? 없을 텐데. 아내는 제 대답에 그래 하고 고개만 갸웃했고, 저는 아침 식사까지 하며 원래 가던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회의가 있었고 제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당연히 오래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발표는 둘째치고 애써 만들어뒀던 자료까지 집에다가 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들고 가만히 회사 한가운데에서 서 있기도 했죠. 제가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처음 의심한 질환은 당연히 치매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만 덜컥 겁이 나서 병원조차 가지 못했어요. 밤잠을 설치고 인터넷도 뒤지며 떨기만 했죠.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병명은 뇌전증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엔 뇌전증 역시 까다로운 질환이었어요.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뇌전증이었죠. 뇌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신경계 질환으로, 이 질환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발작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는 경미한 의식 상실에서 전신경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증상을 포함하는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는 만큼 업무 강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았죠. 저는 진지하게 의사와 상담한 뒤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해 보려고. 당신 생각은 어때? 수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 무슨 수술? 그게 나는 약물 치료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 이런 걸 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하고.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조금 불편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기절을 하든 발작을 하든 아픈 사람인데 설마 회사에서 쫓아내기도 할 것 같아? 수술, 나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잘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수준이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 그 뭐야 그래 그 기억력, 언어, 시각 또는 운동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드물긴 해도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 근데 그걸 그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 약물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나도 가능하면 그냥 수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조금이라도 발작 자체가 줄어든다면 희박하다고 해도 당연히 시도는 해봐야지. 난 반대야. 아, 이러다가 정말 당신 잘리겠지. 그것 때문에 승진도 누락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발작으로 쓰러져서 이번엔 수술하다가 잘릴걸. 아, 지금 회사가 중요해? 아, 그럼 안 중요해? 당신도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더 수술하라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우리 당장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무슨 암도 아니고 고작 간질 걸리네. 우리 반에도 있어서 잘 알아. 그냥 좀 불편한 게 전부고. 아, 지금 당신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들어? 현실적인 거지. 너무 유난을 떠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아내의 그 반응에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인지 주관적으로 제가 더 안 좋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아내가 뭐라고 하던 수술을 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병원비 미납이요. 네. 저희가 이미 병원비 미납 관련으로 청구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미납이 길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보호자분 알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는 결국 제 명의로 된 통장과 기록들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결혼 후 2년, 그 이후로 계속 아내가 관리했던 통장의 잔액은 34만 8천 원이 전부더군요. 심지어 제가 이전부터 모으고 있던 적금은 아예 납부하지 않아서 중지가 된 상태였고 카드 대금 역시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바람에 제 신용도는 바닥을 찍고 있었죠. 아내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자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한 거였어? 아니, 이래서 내 수술을 반대했던 거였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 수술 반대한 거 이것 때문에 아니었어. 정말이야. 아, 진짜 당신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이 돈 어디에 썼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모양이 되냐고 묻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이 좀 아팠어.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 당신 교통사고 난 무렵에 우리 엄마는 무릎 수술, 아버지는 임플란트, 그리고 그때 일을 못하니까 다달이 생활비도 좀 드렸고 당신 누나한테 용돈은 그대로 나갔으니까. 정말이야. 내 말 믿어줘. 상의도 없이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이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더 있는 거지? 그게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셨거든. 아,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반전세로 그래도 나름 저렴한 곳이야. 1억 2천 정도. 아, 어차피 사라지는 돈도 아니잖아. 순간 눈에서 불이 났죠. 머리는 어지럽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 결혼 전에도 집 얻어 드린다면서 보증금 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월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난 거 맞지? 그럼 이번에도 그러라는 보장 있어? 당신 이러라고 통장 전부 맡기겠다고 한 거였어? 애초에 의도된 거구나. 장모님 말씀 한번 뒤집고 우리 누나 걸고 넘어진 다음에 월급 관리하라고 한 거고. 맞지?
아내는 엉엉 울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해해줘야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데. 가난한 걸 너무 잘 알았잖아. 내가 당신 누나처럼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 알아서 나랑 만난 거 아니었어? 그럼 내 부모님은 당신 누나 같은 존재인 거야? 아, 나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 나라고 뭐 속이 편했겠지? 나도 지겨워. 지겨워서 우리 집 내 부모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어쩌라고?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 아님 극빈층 돈 때문에 부모 아픈 걸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나도 몰랐어. 당신이 아플 줄은 몰랐다고. 그랬다면 나도 상의를 했겠지. 화도 나고 답답하긴 했지만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저는 수술을 하지 못했고 제 선에서 병원비만 완납하고 나와야 했죠. 문제는 잦은 발작으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죠. 때문에 겨우 반년 남짓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퇴사 이후에 아내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당신 누나한테 용돈 안 줘도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퇴직금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여유? 무슨 여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참 웃긴다. 이 아파트만 해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 그거 갚고 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어쩔 건데?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아니면 설마 나한테까지 일 시키는 거 아니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수술 먼저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추후에 취직 다시 할 거야. 수술? 또 수술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러다 되면 나보고 그 수발 들어 달라는 거야?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나 병수발 시키려고? 지금 당신 병신이라 그랬어. 그래, 근데 누가 당신이 병신이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당신은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해? 웃기잖아. 머리가 꽃밭도 아니고 그 나이 먹었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나 고생할 수도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해? 아, 고생하게 되면 좀 어때서?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줄 수 없어? 아, 몰라. 그럼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대신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돼. 하고 싶으면 직접 벌어서 해. 퇴직금은 내 돈이야.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웃겨.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니 울먹거렸다.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 수발 못 들고 퇴직금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내가 엄마가 될 테니까. 감정적인 말이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들은 말이었지만 저에게 그 말은 엄청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간 아내의 까칠한 행동들이 모두 정당화되었고 제가 한 행동들은 모두 나쁘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수술을 하겠다는 결심도 미루게 되었죠. 태어날 제 아이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나에게 보냈던 용돈은 계속 주고 싶었기에 저는 아는 지인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셀프 주유소라 딱히 할 일은 없었지만 자동 세차 기기가 있어서 바쁘긴 했습니다. 헌데 누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작까지 일으켰죠. 병원에서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누나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간질이라니?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누나 걱정 끼치기 싫기도 했고. 정말 미안해. 근데 전화해서 했던 말 정말이야? 아, 용돈 말이야.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 게 아니야.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상태가 난 더 중요해. 왜 수술 안 했어? 실은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쩌다 보니 미루게 된 거야. 사정이 있었어. 저는 누나에게 이제까지 있던 일 모두를 이야기했고, 누나 역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걸 털어놨죠. 그건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아내가 전화를 했다고 했죠. 형님, 지금 동현 씨가 사고를 쳤어요. 아파트 대출금이며 이런저런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아, 실은 동현이가 준 용돈을 다 모아놓긴 했어. 최근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7년 정도 모은 돈이야. 내 돈도 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큰 사고라니. 어떤 사고? 도박을 했어요. 저 너무 속상한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정말 내가 그놈을 그냥.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 사람 형님이 아는 거 알면 진짜로 손목 자르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형님을 부모로 아는 사람인데 그런 치부 들키고 싶겠어요? 제가 진짜 잘 타일러 볼게요. 이번에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 안 그럴 거고요. 옳게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일단 돈은 바로 보낼게. 저 역시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누나의 돈까지 써버렸다는 것에 너무나 크게 실망도 했지. 누나 역시도 화가 났는지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는 말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상황이 어려웠다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 옳게 가정 형편 어려운 거야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동현아, 우리가 가난을 모르니? 알잖아. 그게 얼마나 치사한 건지. 그래도 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뒤로 빼돌린 적은 없다. 비굴하게 남한테 사정은 했어도 심지어 네가 아픈 것도 숨겼어. 아, 그래도 사정이 있었잖아. 장모님이 아프셨다.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전부터 나한테 용돈까지 계속 주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며. 아니야. 너 결혼하고 2년 3개월. 그 무렵부터 저번 달까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용돈을 줘서 나도 상황 파악하려고 전화한 거고.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나도 하나하나 따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누나한테 매달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인데. 아, 진짜 나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 돈이 중요해? 너 수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니. 누나는 제가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가 숨을 몇 번 쉬며 호흡을 가다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해. 객관적으로도 옳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가 됐든 아닌 건 아니야.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넌 가족 아니야. 넌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싶은데 너 이러라고 힘들게 돈 벌어서 가르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 사람한테 실망했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랑도 다른 거. 하지만 이혼은 못해. 실은 그 사람 임신했어. 아직 임신 초기긴 하지만 낙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빠처럼 살기도 싫고 내 아이 임신한 여자를 버릴 수 없잖아. 누나는 골똘히 뭔가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래, 넌 이혼을 못하고 난 너 수술시켜야겠고. 그럼 우리 도움받자. 무슨 도움? 괜찮아. 일단 상황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니까. 아파트 대출 때문에 퇴직금도 건드리지 못하겠고 누나가 모은 돈도 사라졌어. 결국 또 대출 받는 건데
가능하다고 해도 상환 못하면 그게 더 최악이지. 아니, 대출이 아니야. 내 친부, 그 사람 찾자고. 책임지지 못할 짓 했으니 찾아보자고.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기억한 게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경찰에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 DNA 등록해서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 싫어. 엄마 유언이. 아, 그건 네가 어릴 때 자식만 홀랑 빼갈까봐 그런 거지. 지금은 어떻게 빼갈 수가 있는데? 잔말 말고 누나 말 들어. 그 인간도 알아야지. 그것도 안 하면 이혼하던. 사실은 별 기대도 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누나는 이름 석자만 겨우 떠올려서 검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서였어요.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 역시도 그곳에 오래전 DNA를 등록했고 대조 결과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였죠.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제게 만날 의향을 묻고 또 친부에게도 물어서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때 만나게 해주는 거였죠.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만 들었죠. 애초에 자식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부터 수상했고 또 그 이유가 그 신장 이식이나 바라는 놈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내 역시 크게 반대했어요. 진짜 구질구질해. 여기서 시아버지 생긴다고? 미쳤어? 잘난 대기업 말고는 볼 것도 없는 인간이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몸은 병신해. 턱하면 쓰러져서 발작이 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아빠? 막말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어쩌려고? 거길 나가?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막말은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 기분? 그럼 당신 기분 좋으라고 말한 것 같아?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시부모 없는 게 당신 장점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시아버지?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해.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나야 아님 당신 아빠야? 그냥 나가는 것뿐이야. 날 키워주지도 않은 그런 인간. 집에 데리고 올 일도 없고 싫다고. 그냥 싫어. 데리고 오든 뭘 하든 싫다고 하잖아. 나가기만 해. 그날로 나랑은 끝이니까. 이 아파트 정확히 반 갈라서 내 아이 키울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땐 약간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퇴사 후부터 180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은 단순히 임신 때문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매번 이혼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죠. 그럼 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인질 삼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자는 말로 끝났고요. 솔직히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친부라는 사람이 수술비를 지원해줄 여력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고 말해주길 바랐으니까요. 더구나 아내의 친정 식구들 때문에 내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도 아내는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홧김에 친부라는 인간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헌데 친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그 사람이랑 눈이 많이 닮았네. 동현이 아고 힘들었나? 그 사람의 행색은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날 정도로 번듯했고 잘 사는 티가 풀풀 났죠. 이니셜이 밝힌 고급 양복에 손질된 머리, 좋은 냄새까지 나더군요. 솔직히 그런 모습이면 기대감이 들어야 하는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이토록 명품에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죽었는데? 몰랐다. 정말이야. 그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하필 미혼모였던 내 어머니를 집에서 반대했고 우린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그걸 변명이라고?
당신이 내 할머니가 많이 아팠거든. 결혼을 강행할 수가 없어서 기다렸고 그 사람에게도 기다려 달라고 했어. 그렇게 딱 2년 후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급하게 그 사람을 찾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리고 수소문하다가 두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였는데 그래서 등록을 한 거야. 정말이다. 그럼 이름은 왜 바꿨어? 그건 좀 부끄럽지만 그 이름을 바꾸면 너를, 그러니까 태어났을지도 모를 아이를 찾게 된다고. 용한 점집에서. 아, 이건 증명도 가능해. 원한다면 내가 거기 데려가 마. 신부는 심지어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기 위해서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죠.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더군요. 자신의 인생에 여자는 딱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그날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장소를 방문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 질환에 대해서도 말했죠. 솔직히 그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못했지만 그 이야기 끝에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일군 재산, 물려받은 유산까지 모두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엄청났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쏙 들어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그 건물 당신 차지가 되는 거야? 그걸 준대? 상속세도 꽤 클 텐데 거기다가 엄청난 부동산 거물에 큰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아, 그건 주는 거 맞아. 그게 우선이야. 당신 수술 일정은 아예 관심이 없어? 아니, 생각하지. 당연히 수술하면 내가 병원할 거고 나도 그게 기뻐. 정말이야. 저는 그런 아내가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뻔뻔하다.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네. 있잖아.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누나한테 내가 도박으로 돈 다 날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지? 발작하는 병신이라고 그랬고 구질구질하다 말도 했잖아. 아, 여보. 그건 내가 임신을 해서 그래. 정말이야.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어쩌라고. 임신하기 전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아, 너무 불안해서 그랬단 말이야. 불안?으로 끝이야? 그게 변명이고? 아, 잠깐만. 내 배가 너무 아파. 그날은 아내가 배를 잡으며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다고 해서 더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모처럼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전에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할 겸해 참석하겠다고 전했죠. 그런데 그곳에 잊고 지내던 승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백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날 하필 나타난 거였죠. 근데 아내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가자 마냐. 전에 그냥 가자 마냐. 저 사람 싫어. 알잖아. 완전 이상한 사람인 거. 그래도 그게 언제 이야긴데? 한참 지났잖아. 태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아니야. 반성을 할 인간이 그랬겠어?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불편하다고 했잖아.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아, 그럼 불편하면 잠깐 나가 있을래? 정말 잠깐이면 되거든. 친구들한테 수술 이야기는 해주고 바로 나올게. 금방이면 되니까. 간질 걸린 게 자랑이야? 그걸 왜 말해? 가족 같은 애들이야. 그 정도는 알려주고 싶고. 막상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아내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했고 한참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승태 목소리가 들려 나왔죠. 아, 저기 내 차 기름 넣는 사람이네. 야, 동현아. 너 다시 밑바닥 찍었다는 이야기 들었어. 아주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것 같더라. 개천의 용? 용은 개뿔, 미꾸라지. 아고, 정정해야겠다. 개천의 그런 미꾸라지. 저는 그 말에 뒤를 돌았는데 친구는 비아냥거리며 주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수술비도 없어 수술도 못 받고 대기업에서는 잘렸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아르바이트나 한다면서 듣는 친구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참 몰라. 너희도 조심해라. 혹시 알아? 보험 팔듯이 기름 팔러 왔을지 아니면 세차 공짜 쿠폰 뿌리러 왔나? 쪽팔려서 여기 못 올 텐데 가난해서 얼굴에 철판 정말 잘 깔고 온다. 아, 돈 빌리러 온 거 아닌가? 저는 승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말했죠.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서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야 아무것도 없는 주제 다 가진 것처럼 하는 꼴이 짜증나서. 왜? 어차피 인생은 40부터 아니냐. 20대엔 네가 승자였던지 몰라도 결국 내가 이겼다는 걸 꼭 알아줘. 이유는 나중에 차차 알게 될 테니까. 기대하고. 승태 말에 주변 친구들이 재빠르게 승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승태 작작해. 넌 왜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사냐? 아, 동현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아, 예전 이야기라 나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현이네 가난한 거 네가 말하고 다녔지. 누나 이야기도 떠벌리고 다니고. 그땐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너 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며칠인데 아직도 뒷골목 대장질이냐? 아이, 맞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은정이한테 고백도 했고 그거 일부러 그런 거지. 동현이 무시하려고 오랜만에 동창회 나서 애써 지난 이야기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솔직히 너야말로 뭐 있냐? 그 시골에서나 좀 있는 집 자식이었다. 너네 집 뭐 있어? 없잖아. 그러자 승태가 그들을 비웃더니 가소롭다는 듯 대답했죠. 적어도 너희들보다 훨씬 괜찮지. 내가 재수할 때도 대학 늦게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잘난 척 취업 이야기만 처하던 놈들이었다. 아, 근데 현석이 넌 회사 그만두고 택배 배달이나 하고 있고 우섭이는 중소기업 팀장 그리고 넌 가정주부 마지막으로 우리 개천의 용은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잖아. 웃기지 않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근데 난 너희랑 달라. 건설개발업자 들어봤냐? 거기에서 큰 손을 만나서 투자까지 확보했다고. 승태는 마치 들으라는 듯이 몇 척이 오갔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하는 역할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발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정에서는 매도자의 협상 계약, 자금 조달이 포함된다는 소리까지 했죠. 그런데 승태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던 다른 친구 녀석 하나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순간 자제를 하던 승태 입이 굳어지더니 다시 뭔가를 물어봤죠. 그리고는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모든 게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웃지 않는 장난이라고 말하면 되냐? 승태, 너는 참 쉽다. 타고난 게 달라서 그래. 쟤 봐라. 승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극적이죠. 아, 난 그니까. 아, 정말이야. 장난이었어. 그냥 장난. 아, 알잖아. 나 원래 좀 생각이 없는 놈인 거. 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동현이 너한테 정말로 미안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의문이 들어 물었습니다. 근데 너 나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다른 애들도 모르는 건데. 아, 우연히 기름 넣으러 갔다가 넌 못 봤을 거야. 썬팅 짙어서 난 내가 기름 넣는 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그냥 말했어. 뭐
우리도 별거 없다. 다들 그렇게 산다. 뭐, 그런 뜻. 근데 내가 기름을 넣을 리가 없거든. 셀프 주유소, 그리고 내 수술 이야기며 수술 못한 것까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잖아. 이거 대답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 사과 안 받아줄 거야. 아, 그럼 말할게. 진짜야. 정말로 말할게. 실은 은정이가 말했어. 그 말에 아내는 제 팔을 이끌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내 말 믿잖아. 저런 미친 스토커 말을 왜 들어? 내가 왜 당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랑 연락할 리도 없고. 아, 완전 미친놈이야. 미친놈. 근데 이때 승태가 벌떡 소리를 질렀죠. 스토커? 미친놈? 야, 네가 힘들다 그랬잖아. 무능한 남편 만나서 외롭고 힘들다고 안 그랬어? 솔직히 고백도 네가 의도한 거지. 그때도 대놓고 꼬리친 거 너잖아. 내가 가장 친했던 동현이랑 사이 벌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니년 때문이지. 근데 뭐, 미친놈? 이를 듣고 있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온 아내와 남편들은 모두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아내는 끝까지 승태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확실하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태는 비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은 뒤 머리를 바닥에 박더군요. 아, 진짜로 믿어줘. 아, 너랑 나랑 몇 년 친구야? 다 저 여자가 그런 거라고. 심지어 한 달 전에는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어. 아, 근데 사실 이혼한 여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명품의 사치 좋아하고 가난한 친정 식구까지 줄줄이 딸린 그런 여자를 누가? 너 그래서 아까 네가 승리자다 어쩐다 두고 보면 안다고 했구나.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있어서 그런 거 맞지? 근데 왜 아까랑 태도가 달라졌어? 아,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잘 들어봐. 그니까 나는 네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저 여자가 먼저 날 꼬였다는 거. 그리고 난 그러니까 내가 죽일 죄를 졌다. 정말 미쳤어. 동현아, 나 승태야. 너가 크면 은혜 갚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더는 지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죽는 신공을 하는 승태를 무시하고 귓속말을 했던 다른 동창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창생들이 압박하자 결국 실토를 했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충격이었어요. 나도 실은 은정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아, 물론 난 승태랑 달라. 20대 때 잠깐이 전부였고 난 결혼도 했잖아. 아, 그래서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건데 얼마 전에 네가 건물주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친아빠 찾았다고. 그리고 내가 승태가 하는 사업 이야기도 좀 들어서 아는데 그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인물이라는 은정이가 시아버지라고 말했던 사람이랑 이름이 같은 거야. 좀 특이하잖아요. 그니까 너도 내 아내랑 연락을 한다고? 야, 난 진짜 아니야. 이 두 사람처럼 그렇고 그런 사이도 아니고. 아, 진짜야. 증명할 수 있어. 너 퇴사하고 두 사람 신나서 여행 다닌 것도 알고. 내가 만나는 사이였으면 그걸 알고 내버려 두겠어? 아, 난 그냥 중립을 지킨 것뿐이란 말이야. 억울하다며 우는 아내와 머리를 땅에 찧어버리는 승태. 수근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 그곳이 살아있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에도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저 숨쉬듯 자연스럽게 아내의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니 오히려 속이 편해졌죠. 결혼하자마자 임신 준비하겠다며 일을 그만뒀을 때도 생기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제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생각해도 아내는
혹시 모를 상황을 계산해서 피임을 해도 한두 번은 더 했을 여자였고, 이건 아내를 추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너네 잘 살아라. 난 이만 빠져줄 테니. 그리고 승태, 너 아빠 된 거 축하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니, 여보, 아니야. 이 아이는 진짜로 당신 아이야. 친자 확인해. 근데 아니잖아. 당신도 나도 알지. 그렇지. 제가 아내의 손을 억지로 떨어뜨리자 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죠. 외로웠어. 그래서 그랬어. 아, 근데 실수라고. 저 인간이 자꾸만 이해. 승태는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졌습니다. 야, 말은 똑바로 해.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재수 없는 년아. 두 사람은 악을 쓰며 싸우기 시작했고, 다른 동창들은 욕을 한마디씩 던지며 제 뒤를 따라왔어요. 이전에 제 도시락통을 비웃던 녀석은 저를 안아주었고, 300원이 없다고 끼워주지 않으려던 놈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와이프들이 제게 힘을 실어주었죠. 이혼 어려운 것도 없어. 저런 것들은 아주 콩밥 먹여야 하는데. 고맙다. 그래도 내 편 들어줘서. 편 아니고 당연한 거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친구잖아. 우리 다음 동창회는 너 병 문안으로 갈게. 수술하는 거지? 혹시나 돈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수술할 거야? 아까 못 들었어? 나 건물주야. 어쨌든 그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야, 동현아. 너 혹시나 그 승태처럼 우리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마라. 네가 없을 때 널 놀린 거 다들 후회해. 무엇보다 넌 우리의 자랑이었다. 알지? 난 네가 지금 건물주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그러려니. 아, 저놈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고 대단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알았냐? 그래, 진짜 너무 고마워. 다들. 그 다음 절차는 비슷합니다. 친아버지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말했고, 승태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을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실력 좋은 변호사 둘을 붙여 제 이혼을 도왔죠. 친구 중 하나가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보내왔고, 승태와 내 아내 둘 모두와 친했던 친구는 자신의 전화 녹음 기록을 제게 넘겼습니다. 물론 다른 동창들의 반강제적인 협박 때문이었지만 그곳엔 아내와 했던 말은 물론이고 승태가 불륜을 저질렀음을 암시하는 말이 다 담겨 있었기에 이혼은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 역시 두 사람 아이였죠. 아내가 제 곁에 남은 건 오직 제 아파트 때문이었고, 하지만 아내가 탕진한 돈 때문에 재산 분할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승태와 아내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았죠. 이혼 후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전 수술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검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뇌량 절제술을 했고, 덕분에 전신 발작은 수술 이후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게 됐네요. 사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하루 걸러 하루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제게 호소를 해요. 물론 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미워하는 마음조차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런 말이 있더군요. 미움을 품는 건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아마 여기에 제 친구였어야 할 승태가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누나가 저를 위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누나 동생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개천의 용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겠죠. 조만간 누나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나 역시도 자신의 딸이라고
함께 살길 제안하셨기 때문이죠. 피가 반밖에 섞이지 않은 누나, 키워주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열심히 다시 살아보려고 해요. 다들 고맙습니다.